제3막 흥랑의 시작.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흑영대의 교두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 방 안은 눅눅하고 비릿한 욕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교두 흑사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붉은 함을 어루만졌다. 펜가 놈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물건이자 독고행 일행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전리품이었다. 흑산의 거친 손가락이 함의 표면에 새겨진 기이한 부적을 훑었다. 차갑다. 마치 얼음장 속에 손을 집어넣은 듯한 한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한기는 공포가 아닌 전율과 쾌감이었다. 흑사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함의 뚜껑을 아주 조금 열었다. 기익,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함의 틈새로 검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응축된 피의 냄새,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수천 명의 원혼 서린 비명. 흑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마교의 본산인 천마신교에서도 전설로만 내려오던 흑혈마존의 유물, 혈마심의 조각이었다. 이 작은 조각 하나에 담긴 내공만 해도 일개 고수가 평생을 쌓아도 얻지 못할 힘이 잠들어 있었다. 흑산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이것을 상부에 바친다면 그는 흑살대 조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더 높은 지위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것을 취한다면? 흑산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상부에 받쳐서 얻을 찌꺼기 같은 포상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것만 있다면 다시는 임무 실패로 좌천당해 이런 구정물 같은 훈련소에서 애송이들이나 가르치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흑살대주 그 이상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 흑사는 함을 닫으려는 이성을 억누르며 틈새로 흘러나오는 붉은 기운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달콤했다. 피비린내 속에 숨겨진 힘의 향기는 지독하게 달콤했다. 그는 함을 다시 닫았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그의 눈을 가득 채웠던 탐욕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 이미 죽은 펜가의 놈들도, 그리고 이것을 가져온 놈들도. 그 시각 훈련소의 치료실 석실한 독고행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부러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하북 펜가와의 혈전에서 입은 상처는 깊었다. 갈비뼈는 으스러졌고 전신에 퍼진 타박상과 자상은 골마 터져 악취를 풍겼다. 하지만 독고행을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혐오였다. 펭기라는 늙은 괴물 앞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공포, 그의 발밑에서 허망하게 부서졌던 자신의 모든 노력,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굴욕이었다. 독고행은 으스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고통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고 나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채찍질이었다. 그때 석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빛과 함께 흑산이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거대해 보이는 흑산의 그림자가 독고행을 덮쳤다. 독고행은 본능적으로 흑철 단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이내 힘을 풀었다. 흑산은 독고행의 살기를 감지하고도 짐짓 모른 체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의 눈빛은 여전하구나.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온 놈치고는 너무 팔팔해서 탈이야. 흑산은 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 독고행의 발치에 던졌다. 호리병이 돌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적막한 석실을 울렸다. 이게 뭡니까? 독고행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흑산이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보상이다. 내 놈들이 가져온 붉은함. 그 덕분에 내 기분이 아주 좋거든. 그건 하급 흑혈단이다. 일반적인 영약과는 다르지. 마교의 비법으로 정제된 순수한 마기를 응축한 물건이다. 그 한 알에 15년, 범죄가 15년 동안 뼈를 깎으며 쌓아야 할 내공이 들어있다. 15년의 내공. 독고행의 눈이 호리병에 고정되었다.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힘이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팽기 앞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부족함을 느꼈던 바로 그 힘이었다. 하지만 독고행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흑영대에서 공짜는 없다. 모든 호의에는 대가가 따르며 때로는 그 대가가 목숨보다 무거울 수 있었다. 왜 저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십니까? 백호나 단운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흑사는 독고행의 질문이 마음에 든다는 듯 낄낄거렸다. 백호 녀석은 힘만 센 멍청이고 단우는 너무 생각이 많아.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에게는 굶주림이 있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아기 같은 굶주림 말이다. 흑사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먹고 죽든지 아니면 괴물이 되어 살아남든지 선택은 내 몫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약은 맹독과도 같다. 내 놈의 그릇이 작다면 내공을 얻기는커녕 혈관이 터져 죽게 될 것이다. 철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독고행은 망설이지 않고 호리병을 집어들었다. 마개를 열자 코를 찌르는 독한 향이 뿜어져 나왔다. 역겨우면서도 본능을 자극하는 향기. 독고행은 흑혈단을 입안에 털어 넣었다. 꿀꺽. 목구멍을 넘어간 흑혈단은 뱃속에 닿자마자 불덩이로 변했다. 크윽. 독고행은 비명을 삼키며 바닥을 굴렀다.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살점을 뜯어먹는 듯한 끔찍한 격통이었다. 전신의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튀어나왔다. 피부가 벌개지다 못해 검게 죽어갔고 입과 코에서는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약이 아니다. 독이다. 몸 안의 기운이 폭주하며 독고행의 의식을 끊으려 했다. 이대로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달콤한 유혹이 독고행의 정신을 잠식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부여잡았다. 이것은 기회다. 놓치지 않겠다. 죽음 따위는 독고행에 강해지기 위한 욕구를 꺾지 못했다. 그는 폭주하는 마귀를 억지로 잡아채 단전으로 끌어내렸다. 마치 날뛰는 야생마의 고삐를 맨손으로 잡아 끄는 듯한 형국이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단전을 강타했지만 독고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지독한 야심이, 그 끈질긴 생존 본능이 마귀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타들어가던 고통이 서서히 뜨거운 기운으로 바뀌었다. 혈관을 찢을듯 날뛰던 기운들이 독고행의 의지에 굴복하여 순한 양처럼 경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주천이 반복될수록 독고행의 앙상했던 몸에서 검은 김이 피어올랐다. 몸속의 작은 혈맥들이 꿈틀거렸다. 그 빈자리를 15년의 막강한 내공이 채웠다.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팽팽하게 조여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독고행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후, 입에서 길게 뿜어져 나온 숨결이 허공을 때렸다. 몸이 가벼웠다. 부러졌던 갈비뼈는 이미 붙어 있었고 전신에 넘치는 힘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독고행은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공기가 손안에서 터지는 듯한 파열음이 작게 들렸다. 이것이 흑혈단의 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밭. 단순한 지르기였지만 그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흑영마공이 내공이라는 날개를 달고 진화한 것이다. 이제 펭기 같은 놈을 다시 만난다면 도망치지 않고 그 목을 벨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흑영대 연병장. 부상을 회복한 생존자 3명이 다시 모였다. 백호는 가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거대한 도끼를 들고 서 있었고, 단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검을 손질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팽가 습격 임무 전까지만 해도 독고행을 무시하고 깔보던 백호의 눈빛에서 경멸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계심과 묘한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독고행, 내 놈, 기운이 달라졌군. 교두가 준 약을 먹었나? 독고행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쳇 하고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걸지는 않았다. 그는 팽기와의 싸움에서 독고행이 보여준 그 미친 듯한 생존 본능과 마지막 순간 팽기의 겨드랑이를 찌르던 그 과감함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은 힘으로 덤비다 일격에 나가 떨어졌지만 독고행은 기어코 그 거물의 목숨을 끊어냈다. 무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상했지만 살수로서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련이다. 백호가 도끼를 고쳐주며 말했다. 몸도 풀렸으니 내 놈의 그 바뀐 기운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 봐야겠다. 독고행은 말없이 흑철 단도를 뽑아 들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자신 역시 흑혈단으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시작. 단운의 짧은 외침과 함께 백호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이전보다 더욱 묵직해진 도끼질이었다. 바위도 가를 듯한 기세로 도끼날이 독고행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독고행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느리다. 예전 같으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피해야 했을 공격이 지금은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완만하게 느껴졌다. 독고행은 발을 살짝 비틀었다. 슥. 종이 한 장 차이로 도끼날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백호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독고행은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있었다. 독고행은 단도를 역수로 쥐고 백호의 옆구리에 멈춰 세웠다. 서늘한 칼날이 붕대 위를 꾹 눌렀다. 끝났어. 독고행의 건조한 목소리에 백호는 도끼를 쥔 손을 떨었다.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속도와 판단력, 그리고 기를 운용하는 차원이 달랐다. 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끼를 내렸다. 괴물 같은 새끼. 독을 먹고 죽기는커녕 더 강해져서 돌아오다니. 그의 욕설에는 패배감보다는 강한 동료를 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대련을 지켜보던 단운이 다가왔다. 그는 독고행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 독고행. 어둠을 너무 빨리 삼키면 결국 그 어둠이 너를 잡아먹게 될 거야. 단운의 말은 묘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지만 독고행은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느꼈다. 상관없어. 독고행은 단도를 집어넣으며 대답했다. 잡아먹히기 전에 내가 먼저 씹어 삼키면 그만이다. 단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함. 내가 가져온 그 함. 교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 같더군. 독고행이 멈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지? 단우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말 그대로야. 보통 그런 물건은 즉시 호송대가 와서 가져가야 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훈련소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흑산교두의 방에서 밤마다 붉은 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독고행은 미간을 찌푸렸다. 흑산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곧 흑영대 전체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징조였다. 비밀을 아는 자들은 입막음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군. 그래. 단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팽가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강해져야 해. 독고행. 지금보다 훨씬 더. 교두가 우리를 사냥감으로 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독고행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지옥을 벗어나니
더 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흑혈단의 힘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다가올 위협을 향해 조용히 살기를 갈았다.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였고, 독고행은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독고행이 흑혈단의 힘을 흡수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흑영대 훈련소에 시체 냄새보다 독한 음습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낙풍엽 전투가 끝난 직후 팽가 행렬의 행적을 지우라는 임무를 받고 현장으로 파견되었던 사조가 전원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조는 흑영대 내에서도 잔혹하기로 유명한 정예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이 전멸한 이유는 팽가 측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후발대가 현장을 목격하여 급습했고, 사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뼈도 못 추렸다는 것이었다. 흑산 교두는 격노했다. 그의 분노는 훈련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흑산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팽가의 보복이 아니었다. 상부의 붉은 함을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숨긴 상황에서 팽가 후발대가 마교의 개입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마교 본사는 팽가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흑산은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 상부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이 모든 실책을 덮을 만한 실적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인원이 필요했다. 곧 훈련소에 조장 선발을 위한 대련이 열렸다. 생존자였던 3명, 독고행과 단훈, 백호가 연병장에 섰다. 흑산은 냉정한 표정으로 독고행을 응시했다. 독고행 내 놈의 몸에 넘치는 기운을 보니 내 그릇이 꽤 크긴 큰 모양이다. 흑산은 단숨에 백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백호, 내 놈은 덩치만 컸지. 팽가 임무에서 보여준 실력은 짐승만도 못했다. 하지만 힘은 쓸모가 있으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조장의 자리를 주마. 백호는 팽기에게 당했던 수모를 되갚을 기회라 생각하고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흑산은 조장의 자리를 미끼로 누가 진정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강자인지 확인하려 했다. 백호는 광기 어린 포유와 함께 독고행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흑혈단으로 단련된 독고행의 내공에 자극받았는지 백호 역시 한 단계 성장해 있었다. 도끼는 묵직했지만 그 궤적에는 이전보다 정교한 살기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독고행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흑혈단으로 얻은 내공은 독고행의 흑영신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백호의 도끼가 닿기 직전 독고행의 몸은 마치 찰나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흑영신법 이식의 극이었다. 기를 실어 움직이는 신법은 그의 몸을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튕겨내었다. 백호가 헛손질을 할 때마다 독고행의 흑철 단도는 백호의 급소를 스쳤다. 실제로 찌르거나 하진 않았지만 실전이었다면 이미 몇 번의 요혈과 급소를 그어댄 것이다. 백호는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독고행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다. 순간 독고행은 흑영신법으로 백호의 등 뒤에 완벽히 착지했고 그의 목의 단도를 멈췄다. 끝났다. 백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대항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도끼를 놓지 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내 놈, 정말 괴물이군. 흑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독고행이다. 내 놈은 이제 흑영대의 새로운 조장이다. 흑사는 잠시 독고행을 응시하더니 그의 눈빛에서 익은 야성적인 광기에 감탄하며 새로운 벼로를 선사했다. 내 놈의 무공과 집요함은 늑대와 같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흑랑이다. 독고행은 무덤덤하게 그 벼로를 받아들였다. 늑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사냥하는 야수. 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곧바로 신규 사조,
일명 흥낭조가 편성되었다. 조장은 독고행 흥낭, 부조장 자리에는 백호가 강제 임명되었다. 백호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흑산의 서늘한 명령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단우는 당연히 흥낭조의 일원이 되었다. 여기에 훈련소에서 비교적 실력이 괜찮은 자들로 몇 명이 더 추가되었다. 너희 흥낭조의 임무는 간단하다. 우리 마교의 행적을 지우는 것이다.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마라. 흥낭조가 받은 임무는 주로 마교와 정파의 경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하급 조직들의 말살이었다. 첫 번째 임무, 철산파 척살. 이들은 소규모 문파였지만 정파의 끈아풀 역할을 하며 마교의 정보를 빼돌리던 조직이었다. 독고행은 임무를 받은 즉시 단운과 백호를 불러 모았다. 백호, 내 임은 정면 돌파에 유용하다. 철산파, 대문과 전방 경계를 내가 맡아라. 하지만 놈들에게 시간을 주지 마라. 단운, 너는 침투와 내부 요인 제거를 맡아. 나는 가장 민첩하게 움직여 흔적을 지운다. 백호는 독고행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철산파 임무는 독고행의 계획대로 단 한 시즌 만에 끝났다. 백호의 도끼는 정문을 박살냈고 단운의 단검은 깊숙한 곳의 인물들을 말살했다. 독고행은 그들의 시체를 정리하고 피 묻은 증거들을 완벽하게 소각했다. 그의 흑영신법은 가장 효율적인 사륙과 가장 완벽한 흔적 제거를 동시에 수행했다. 이어진 두 번째 임무는 양가장 습격. 겉으로는 부유한 장원이었지만 마교의 자금을 몰래 횡령하던 내부의 배신자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이 임무에서 독고행은 처음으로 강호의 번화가를 맛보았다. 양가장은 화려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독고행은 밤중에 번화가를 가로질러 침투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기루의 노랫소리, 왁자지껄한 술집의 소음,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이전에 겪었던 하남성의 잿더미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독고행은 이 위선적인 번화가를 경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화려함의 근원이 결국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칼끝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양가장 주인과 그 가족 모두를 몰살하고 증거물인 장부를 회수했다. 세 번째 임무는 산채소탕이었다. 산채는 정파의 하수인이 되어 마교의 운송로를 방해하던 산적대의 소굴이었다. 이 임무는 백호의 힘이 가장 빛을 발했다. 백호는 도끼를 휘두르며 산적들을 도륙했고 그의 뒤에서 독고행과 단운이 잔당들을 처리했다. 독고행은 전투 내내 백호의 도끼 궤적을 관찰했다. 단순히 힘이 센 짐승이라 여겼던 백호의 무공에 극한의 생존이 빚어낸 단순하고 치명적인 기술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백호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를 자신의 살인 기술에 접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독고행의 지휘 아래 흥낭조는 임무마다 완벽한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 흑영마공과 신법은 날로 발전했고 조원 간의 호흡은 완벽해졌다.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이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흥낭조였다. 흥낭조가 연속으로 임무를 완수한 후 흑영대 훈련소 내부와 마교의 조직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흥낭조는 죽지 않고 돌아오는 귀신이라고. 독고행은 이제 흑영대 훈련소의 가장 밑바닥 고아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힘과 실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고 그의 벼로 흥낭은 공포와 경계의 상징이 되었다. 단우는 그의 옆에서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백호는 이제 독고행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묵묵히 도끼를 갈았다. 독고행의 야망은 훈련소의 좁은 막사를 넘어 저 광활하고 위선적인 강호를 향해 검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흑산 교두의 야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다. 교두는 흥낭조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고 독고행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곧 더 크고 위험한 임무가 흥낭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잔당 처리가 아닌 마교 내부의 권력 암투가 걸린 임무였다. 흥낭조의 실적이 마교 상부에 보고될수록 흑산 교두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흥낭조의 성공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야심을 감추려 했고 곧바로 위험천만한 임무를 하달했다. 정파와는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만 무림에서 폭발성 병기로 악명이 높은 병력문의 본거지를 습격하여 그들의 비밀 병기인 병력뢰를 탈취하는 임무였다. 병력문은 정파나 마교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았기에 그들의 무기 탈취는 강호의 긴장도를 최고로 끌어올릴 사건이었다. 병력뢰는 마교조차 재현하지 못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다. 병력문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문도들은 함정과 길의 설치에 능했다. 이것은 정면 돌파가 아닌 정교한 침투와 기습을 요구하는 임무였기에 독고행의 흥낭조가 선택된 것이다. 병력문은 실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립 문파이나 우리의 침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놈들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독고행, 너는 반드시 병력뢰를 가져와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흑산 교두의 눈은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임무의 성공을 통해 상부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했다. 흥낭조는 병력문으로 향하는 험한 산길을 올랐다. 독고행은 선두에서 흑영신법을 이용하여 문도들이 설치한 미세한 함정의 흔적을 찾아냈다. 단우는 그의 뒤를 따르며 병력문의 화약 냄새와 기운을 감지해 위치를 특정했다. 백호와 나머지 조원 한 명은 묵묵히 독고행의 명령을 따랐다. 깊은 밤, 흥낭조는 병력문 본체 뒤편, 병력뢰 제조실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침투는 순조로웠다. 독고행과 단운이 침투조, 백호와 조원이 외부 경계를 맡았다. 지하 제조실은 습하고 축축했다. 공간에는 수많은 화약통과 함께 병력문의 핵심 병기인 병력뢰가 튼튼한 목함에 담겨 쌓여 있었다. 독고행은 지체 없이 목함 몇 개를 챙겨 등에 짊어졌다.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병력문의 문주 광뢰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독고행이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찰나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독고행은 즉시 몸을 튕겨내며 단운에게 외쳤다. 함정이다, 피해! 단운은 피하려 했지만 굴러떨어진 것은 병력문의 특수 그물 함정이었다. 그물은 순식간에 펼쳐져 단운의 온몸을 얽어매며 움직임을 봉쇄했다. 콰드득. 단운이 그물에 묶여 당황할 때 지하 통로의 사방에서 문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병력탄들이 쥐어져 있었다. 이때 백호의 거친 포효가 통로 밖에서 들려왔다. 야, 이 새끼들아! 감히 우리 흥낭조를 건드려? 백호는 이미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통로 입구를 막고 있던 문도들을 쳐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섰다 하지만 백호의 뒤에서 문주 광뢰자가 직접 나타났다. 광뢰자는 비웃으며 손에 든 병력탄에 불을 붙였다. 마교의 쥐새끼들. 여기서 모두 불태워주마. 병력탄이 백호와 독고행을 향해 날아들었다. 백호는 피할 수 없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뒤에는 독고행과 단운이 있었고 피한다면 독고행과 단운이 폭발에 휘말려 죽을 터였다. 백호는 자신의 도끼에 모든 내공을 쏟아부어 날아오는 병력탄을 향해 내던졌다. 도끼와 병력탄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엄청난 굉음을 냈다. 병력탄은 폭발했지만 도끼가 위력을 감소시킨 덕분에 충격파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백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구를 독고행 위로 던져 폭발의 충격과 파편을 막았다. 지하 석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 속에서 백호의 등과 옆구리가 파편에 사정없이 찢어발겨졌다. 백호의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피를 쏟아내며 힘겹게 독고행을 향해 중얼거렸다. 내 놈에게 빚은 없다. 백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독고행에게 빚을 갚았다는 나름의 행동은 동료를 위한 희생이었다. 독고행은 그 광경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압도되는 대신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이성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추격조를 막고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품속에 있던 병령배 하나를 꺼내 문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 입구에 던졌다. 쾅! 두 번째 폭발이 터지며 통로 입구는 돌과 하약으로 뒤덮여 완벽하게 막혀버렸다. 독고행은 쓰러진 백호와 단운에게 다가갔다. 단운은 그물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고 백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독고행은 단도로 단운의 몸을 얽은 그물을 순식간에 끊어냈다. 단운은 독고행에게 고마움을 표할 겨를도 없이 주변을 살폈다. 잠깐, 독고행 저기. 단운은 피 묻은 손가락으로 병령뢰 제조실 구석의 흙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병령뢰의 제조 비법이 기록된 듯한 낡은 양피지가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독고행은 백호의 중상과 막혀버린 통로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단운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단운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파편을 이용해 재빨리 양피지를 뜯어내 자신의 옷 속에 깊이 숨겼다. 이것은 단순한 비급이 아니었다. 그 상황에서 독고행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생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독고행은 단운에게 백호를 부축하라고 명령했다. 남은 조원들이 백호의 거구를 같이 부축했고 단운도 탈출을 도왔다. 병령 내가 든 목함은 단운에게 맡기고 독고행은 가장 뒤에 남아서서 흑철 단도를 쥐었다. 막힌 통로를 뚫고 쏟아져 나올 병령문 문도들을 상대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독고행은 흑역마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쏟아져 나오는 추격조들은 광뇌자의 명령에 따라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독고행의 신법은 이미 그들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추격조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피와 살점이 튀는 격렬한 전투. 독고행은 무자비했고 냉혹했다. 그는 한 명의 문도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철저하게 놈들의 목숨을 끊으며 도주 흔적까지 지원에는 완벽함을 보여줬다. 모든 추격조를 처리하고 독고행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산길을 내려왔다. 남은 조원들이 부축한 백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는 심각했다. 백호의 희생과 독고행의 냉정한 판단 덕분에 흥랑조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며칠 후 흑영대 훈련소의 치료실. 독고행은 온몸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백호가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백호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단운이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독고행, 너에게 백호가 빚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단운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팽가 원로에게 당한 백호를 버리지 않고 살려온 그 순간부터 그는 내게 빚진 것이다. 백호는 그걸 알고 내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오늘 더 큰 빚을 졌다. 독고행은 단운의 말에 침묵했다. 백호의 희생은 독고행의 냉혹한 마도에 동료애라는 독고행의 가슴에 무언가 파문이 일었다. 마교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 감정의 빚이란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때 백호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백호는 독고행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적개심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백호는 힘겹게 입을 열어 중얼거렸다.
또 이 새끼가 살렸네. 그것은 자신이 독고행에게 빚을 졌다는, 혹은 자신의 생존이 영원히 독고행과 엮이게 되었다는 운명적 구속에 대한 씁쓸한 체념이었다. 독고행은 백호의 말을 들으며 이놈 안 죽었네 살아있어 라고 말하며 뒤돌아 나갔다. 독고행의 입가에 의미 모를 미소가 퍼졌다. 병력문 습격 임무는 성공이었다. 독고행은 무사히 돌아왔고 병력 외의 실물을 흑산에게 바쳤다. 하지만 독고행의 손에 남은 것은 백호의 피와 단운의 비밀이었다. 그는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은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했다. 병력문의 엄청난 파괴력은 흑산의 탐욕을 극도로 자극했고, 흑산은 마침내 붉은 함의 비밀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야심을 위해 사용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병력문 습격으로 강호는 마교의 부활에 경악했고 정파무림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독고행이 걷는 마도의 길에 반응하고 있었다. 흑영대라는 작은 세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의 야심은 이미 하늘을 덮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백호의 희생은 독고행에게 동료라는 짐을 지웠고, 단운이 은닉한 병력의 제조법은 언젠가 사용할 새로운 무기이자 자신의 목을 조여올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제 독고행은 더 이상 단순한 마교의 인형이 아니었다. 그는 붉은 피와 고통 위에서 탄생한 흥랑이었다. 세상을 향한 그의 발자국은 피를 묻힌 채 자신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까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이 정도는 해주시리라 믿어요. 몽룡천마 이번 작품은 현재까지 대본을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번 작품은 생각보다 어둡고 뭔가 강렬하고 무거운 느낌이에요. 주말 끝자락 잘 보내시고요.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